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들 극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봤었나요? 네. 저는 이번에 아이들 극장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리플렛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를 연출하는 공놀이 클럽의 강훈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극장에서는 2020년에 처음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받아쓰기라는 연극을 만들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쓰기라는 연극을 이 극장에서 만들었었고 처음으로 이 극장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 아이들 극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어린이 전용 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린이 연극의 매력에 빠져서 계속 어린이 연극들을 공부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로문화재단과 함께 종로의 가장 유명한 시인,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시인 이상,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서 살다간 시인 이상의 시 오감도를 가지고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그리고 성인 배우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1시간 전만 해도 이 무대에서 저희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신다고 해서 재빨리 무대를 청소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시 오감도를 많이들 아실 텐데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시를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되게 시가 어렵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저희 이상은 되게 수수께끼 같은 시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극을 만들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공부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모던 차일드 예술클럽. 종로 모던, 어린이를 위한 종로 모던이라는 기획으로 저희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6번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 건축가, 철학자 분들을 모셨으니까 남은 강연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열어주실 선생님은 함동균 선생님이십니다. 함동균 선생님은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은사님으로 모셨던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선생님은 시인 이상을 전공하셨어요. 이상을 전공하신 문학평론가신데 지금은 학교를 세워서 학교 운영도 하시고 사회에서 인문운동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인 이상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함동균 선생님 모시고 모던 보이와 모던 차일드라는 이름으로 이상의 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씩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함동균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동균 선생님 모셨고요. 오늘 저희가 이 강연을 시인 이상의 시 오감도에는 13명의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13인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저희 배우들도 그래서 13분으로 아니 15분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는데 이 배우분들이 직접 궁금한 것을 우리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질문을 대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배우들이 10개의 질문을 던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질문이 남죠? 3개. 네, 3개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금 연극을 같이 만들고 있는 배우님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균입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주된 청중은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이 자리에 왔고,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인데, 그런 이제 작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모던이라는 말 좀 말이 어려운데 아세요? 모던이란 말? 모던보이. 우리말로 좀 바꾸면 뭐예요? 현대라고도 그러고 이제 근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살다가 지금과 같은 어떤 삶의 어떤 모양, 이런 어떤 사고 방식, 이런 스타일로 살게 된 시대를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데, 이런 현대적인 생각,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알려준 그런 작가가 이제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오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짧게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도 있고, 그 대답에 대해서 조금 길게 대답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령껏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린이가 좀 질문을 해주실 건가요? 이상 시인의 시는 우리가 무언가 교과서에서 읽던 시와 다릅니다. 이런 것도 시인가요? 뭐 이렇게 알고 묻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낯서네요. 아주 간단하게만 답을 드릴게요. 교과서에서 보던 시하고는 좀 다르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이따 그 이상의 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잠깐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옛날의 시하고 지금의 시는 시라고 불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면도 있고 상당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상이라는 작가가 쓴 시를 통해서 오늘날 쓰는 시, 그러니까 현대 시라는 거는 옛날에 쓰던 시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최초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대답을 드릴게요. 근데 시가 뭔지는 아세요? 네. 이건 뭐 즉석 질문이긴 한데, 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이 중에서 한번 그 자기 방식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히려. 자, 용기 있게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규정해 보겠다. 자기가 만든 글. 자기가 만든 글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자기가 만든 글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글 중에서 시는 어떻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거를 이야기로 만든 글? 상당히 또 저 첫 번째 대답보다 조금 더 근접했어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야기로 표현했다. 근데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크게. 그 이야기에 내가
뭔가 본 게 있어. 뭔가 반복했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시는 결국 자기 얘기를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의 방식을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혹은 아주 그냥 새롭게 절절하게 표현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독특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어떤 방법을 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말을 하는 방식하고 오늘날의 말을 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아마 질문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린이. 네. 시와 현대시는 다른가요? 이상 시인의 시가 현대시라고 할 때 그것 무슨 뜻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런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또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계시지만 잘 알기 좀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렵게 썼지만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과거의 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이 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의 시는 대체적으로 노래로 불렸어요. 어떨 때 노래를 부르냐? 특별한 어떤 감정이 생겨가지고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어떨 때 특별하게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장기자랑 할 때. 장기자랑 할 때 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야? 긴장되는 장기자랑 할 때 긴장이 돼요? 이렇게 테스트 받으려고 하는 장기자랑 말고 또 예, 장기자랑 할 때 즐거운 거잖아. 너무 신나니까 평소 때하고 좀 다르게 너무 신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려고 할 때 노래를 불러요, 사람이. 또 어떨 때도 노래를 부르죠? 너무 슬플 때. 그냥 슬플 게 아니라 너무 슬플 때 또 노래를 부르게 될 때. 그래서 너무 슬퍼서 부르는 노래 혹시 어떤 노래 있는 기억나세요? 우리가 막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게 될 때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막 가요처럼, 그죠? 가요 같은 걸 보면은 이별하고 뭐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 그죠? 또 우리가 관혼상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막 옛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곡소리를 한다 그러죠. 그런 거 아세요? 막 슬퍼가지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상여에서 그 장례를 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거든요. 또 요즘은 뭐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장례식 때도 노래를 또 부르잖아요. 성가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특별한 감정이 생길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옛날의 다 시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던, 현대의 시라고 하는 거는 노래로 불려진다기보다는 낯선 말. 자, 낯선 말이라는 게 저 말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낯설다라는 말 아세요? 네. 낯설다는 게 뭐야? 익숙하지 않다. 또? 어색하다. 네.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보면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예,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상하게 보여서 집중하게 만드는 말, 그게 현대시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까요? 왜 그렇게 일부러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할까요, 시를? 조금만 더 크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자기 얘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무 쉽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해석이에요. 또 지금 했던 그 얘기하고도 통하는 거지만 말을 너무 쉽게 쓰면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아요. 근데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보이면 그걸 계속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그 말들을 곰곰하게 더 생각해보게 되죠. 아니야?
그냥 포기해? 포기하는 것도 진짜 뭐 방법이야. 방법인데. 자, 이 현대시가 쓰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것이 노래로 불려졌는데 오늘날에는 잘 오히려 말을 쓰면서 일부러 잘 못 알아듣게 쓰는데 잘 집중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평소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들이 사실 따져보면은 당연하지 않은 말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어렵게 만드는 말. 그게 바로 낯선 말인데 현대의 시를 쓴다는 거는 바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바로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뭐 알듯 말듯한 얘기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시하고 현대 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듯 말듯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뭐에 대한 수수께끼냐 하면은 현대 시니까 현대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계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수수께끼처럼 물어보는 게 현대의 시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서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대시에 대한 이런 정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이상이라고 여기서 또 연습도 하시고 하는데 이 작가가 쓴 시가 결국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뭔가 수수께끼처럼 질문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해주실까요? 현대시는 형태가 다른가요? 이상의 시의 형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현대시가 과거의 노래처럼 불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처럼 불리지 않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노래처럼 불리지 않는 모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에 특히 해당되는데 노래로 불리지 못하고 읽을 수만 있는 시. 또 어떤 시 중에는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볼 수만 있는 시. 자, 예를 들면 그런 시가 어떤 거냐? 그런 얘기를 지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맨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저게? 아리랑. 아리랑이죠? 아리랑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한번 불러보세요.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노래로 부르기에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애초에 이 노래의 가사 자체가 자,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인데 저 말은 잘 몰라도 되는데 제가 저기 3음보, 4음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음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호흡의 단위를 얘기해요. 애초에 저 노래 자체가 노래로 불릴 수 있게끔 그렇게 호흡이 규칙적으로 세 개로 끊어지게끔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민요라고 하거든요. 한국에만 민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민요가 있습니다. 민요는 일정하게 이렇게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규칙적으로 그걸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저 민요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시조라는 거 들어봤어요? 시조라는 게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시조가 저거 누가 쓴 거예요? 여기 종로구잖아. 아니 여러분 저기
광화문도 종로인데 그 광화문 광장에 보면은 큰 동상 서 있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때 썼던 시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썼던 저 시는 사실 저것도 노래로 불렸던 거야 원래. 시조는 다 노래로 불렸어요. 그거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봐. 그 노래가 지금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현대인이 호흡하는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3분 내에 수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네. 아주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불러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호흡이 좀 느리게, 그러나 저것도 노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시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개의 호흡으로 끊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요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의 시는 노래로 불릴 수 있게끔 이렇게 호흡이 규칙적으로 끊어져 있다. 자, 근데 이런 시만 적어도 190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쓰여진 시들은 다 저런 거였어요. 사실은 글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은 글을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글자를 못 쓰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전이라는 건 입으로 전해진다는 거거든요. 노래로 다 불려졌었어요, 저런 시들이. 근데 20세기에 이제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1900년대 이후가 되어서 보통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린 여러분 한국의 역사 알아요? 1900년대 시작되면서 한국이 조선이 이게 발전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네, 일제강점기로 떨어졌죠. 네, 굉장히 힘센 일본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 나라의 어떤 그 아주 강압적인 거로 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식민지가 돼버렸는데, 그 시기에 저렇게 옛날에 불려졌던 형태의 나라가 바뀌니까 옛날에 불려졌던 저런 형태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과거가 확 단절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이제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들어온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현대 시예요. 자, 요거 이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루는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야. 저거 노래 불러봐 한번 저거. 그냥 뭐 다 부를 수 있군요, 여러분은. 네. 자.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한다. 네. 자, 여러분 요 시는 아까 봤었던 시하고는 굉장히 뭔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저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좀 다르죠, 확실히. 네, 민요하고 시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읽으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지러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예. 얘기 잘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가 쓴 시에 거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시인이에요. 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게 좀 복잡해. 그런데 저 사람의 특징이 저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서 더 우리가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좀 시 이상하게 쓰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저 작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부정적인 인상이라고 할까? 우리하고 친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낯선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상하죠? 아까 그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뭐 반복한다는 말을 했잖아. 이거야말로 정말 반복을 하고 있어.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해. 그죠? 네. 요런 게 이제 이상이 옛날 전통적인 노래하고는 다른, 읽을 수 있지 노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보인 그런 시 중에 이제 하나고요. 자, 그 다음 시는 여러분 보면 더 깜짝 놀래요. 자, 이 시 한번 낭독해봐요, 이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네. 자,
여기 한자로 써있긴 한데, 왜냐면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1910년생이에요.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조선이, 우리가 있었던 예전 조선이 패망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말을 배우던 첫 세대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쓴 시에는. 근데 저기 있는 뭐 그 한자 같은 거는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 일단 시가 너무 이상하죠? 네, 저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네, 게다가 아주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다. 숫자가 게다가 거꾸로 돼 있고, 숫자가 붙어 있고, 숫자가 반복돼 있고, 또 대부분 시라고 하는 건 글자로 한글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숫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저렇게 그림의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시들은 보면은 수학 기호가 되게 많아. 수학 기호를 가지고 또 시를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또 읽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지, 볼 수만 있는 시야, 이건 진짜. 나네시,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나네시,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들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왜 그런 모양이 되었죠? 왜 그런 모양이 됐을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이런 모양이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재밌으려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재밌으려고, 웃기려고. 또 일본어만 일본 한자만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인데 그래가지고 다 일본어 말고 다른 거 그런 것도 아주 정말 합리적인 추측이네. 또 모양을 그냥 내고 싶어서 뭐 저런 것도 얘기될 수 있어. 뭔가 난 달라 보이고 싶다. 또 글로 자기 생각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잘라서 진짜 저거는 너무 정확한 얘기야. 그냥 한글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수학이라든가 숫자 기호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그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글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사실 언어거든요. 네. 자,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있는 말이 어려워도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자, 왜 이런 모양이 됐느냐? 오늘 우리 주제가 모던 보이, 모던 차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현대. 그리고 현대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 아까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시대는 다른 형식으로 뭔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뭐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느냐? 자, 이건 제가 참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듣는 것만 알아듣고 모르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은 대학에서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사실 지금 한 줄 쓰는 게. 자, 이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간의 세상하고 자연의 세계, 나아가서는 우주,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원리 안에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 지금은 사람이 자연보다 위에 있죠. 자연을 막 마음대로 막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죠.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연을 할 수 있다고, 자연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 자연, 나아가서 우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같은 어떤 질서, 원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질서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세계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규칙과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는 뭔가 규칙과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조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해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음악이 나오려고 하면 음악은 어떤 조화가 있어야만, 어떤 질서가 있어야만 음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여러분 지금 서양 음악에서 그 음계가 몇 음계로 돼 있죠? 한 옥타브, 8음계, 그죠? 이 음계를 누가 발견해냈는지 아세요? 저기 써 있어. 그거 아니고 그 전에, 자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들어봤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기원전 한 6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수학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서양 음계의 그 음계 있잖아요.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음계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수학적인 비례의 원리로 돼 있어요. 우리가 기타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어떤 현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정확하게 거기에서 어떤 뭐 추가 무게라든가 어떤 뭐 일정한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줄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비례를 통해 가지고 그 음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은 수학적인 거야. 아주 질서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만이 이런 음악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양에도 제가 악경이라는 걸 썼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동양에서 유명한 인간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이 되면 꼭 읽어야 된다라고 공부하는 게 사서오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사서오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경에 하나를 더하면 사서육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서육경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악경이라는 책이에요. 저게 음악책이거든요. 그럼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하면은 이 우주의 질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주의 질서를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은 음악도 잘해야 된다고 동양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말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이런 얘기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네. 수학적인 질서, 그리고 우주적인 질서, 그리고 인간의 질서가 이 우주적인 질서 안에 같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음악의 훈련이기도 하다. 그래서 옛날에 시가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인간의 삶이나 우주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성과 비례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고 조화의 원리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게. 근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규칙이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건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대에는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뭔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조화가 깨져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작가들은 이 세상을 관찰을 하면서 이 세상이 조화의 원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잘 믿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쓸 때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운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기보다는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뭔가 째려보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이런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시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시를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시를 쓰기가 되게 어렵게 됐어요. 그게 현대 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했던 말에 이미 좀 들어있기도 한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말로 보통 사용했었던 서양에서는 알파벳 같은 게 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글 같은 게 될 텐데 이런 말 말고 수학적인 언어, 숫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수학의 언어가 이 현대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대가 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최초로 그 공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건축기사였어. 물론 그 건축기사 훈련만 받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30살도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연극했어 지금? 알았지? 30살도 안 돼서 죽었어. 왜 죽었어요? 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 두 가지 특징, 노래로 불려지기 어려운 그런 시를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찰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글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약간 수학적 산수, 글자, 숫자로 기호로 막 써져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과학과 기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 것 이상으로 그런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이상이라는 작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래도 좀 쉽게 해보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유익하시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시의 외형적 모양 말고 내용을 통해서도 이상 시인의 현대성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현대성이라는 거는 현대성, 뒤에 성이라고 붙은 거는 현대라고 하는 것의 성격.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일 중요한 성격이 뭐냐, 요거를 현대의 성격, 현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형태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현대의 어떤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거기서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근데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활동했던 때는 1910년에 태어나가지고 1930년대에 20대에 주로 짧게 시를 쓰다가 포설도 좀 썼고 하다가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조선시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보통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예민하게 앞으로 올 시대를 예측하는, 예감하는 직관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 그 1930년대는 이제 막 비로소 현대식 도로가 생기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이제 그때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도에 앞으로 그러니까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감을 이 시에 다 담고 있어요. 그거를 4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디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신 또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제 개 타신 겁니다. 자, 이상한 보면은 뭔지 잘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이상한 시에 들어있는 내용은 크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예견하는, 이미 예측하는
4가지 정도의 주제로 그것이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과학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문제를 저 사람이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미래를 봐서 이 사람이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최초에 공대생이 뭐예요? 공과대학. 이 사람이 건축기사 가 되는 그런 곳에서 수학적으로 훈련을 받은 최초의 조선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음 시대는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들의 예측이라는 거는 여러분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과학을 보면서 과학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보면서 뭘 보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AI가 등장했죠? 그럼 AI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다. 신기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신기하고 똑똑한데 작가들이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기하고 똑똑한 게 전부 세상을 지배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과학의 힘이 막강하게, 그때는 일본만 막강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서부에서 유럽의 힘센 나라들이 과학 기술의 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시대야. 그래서 과학 기술의 힘이 최고다라고 막 예찬을 하는 시대였는데, 저 사람은 과학을 면밀히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을 그 시에 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도시. 자, 좀 이따 제가 이제 뭐 그림 사진 몇 장 가지고 보여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종로구 여기 지금 도시죠? 네, 도시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시끌벅적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고 별소리 있다. 아파트가 있고 차가 많고. 농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뭐 같은 사람이 없어? 농부가 없어요. 농부가 없어. 가게가 가게가 많아요. 다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차 많고 사람 많고 가게 많고 뭐 많고 뭐가 많잖아. 복잡하죠, 그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넓게 퍼져서 살았거든, 자연에서. 근데 좁은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아주 집적된, 그냥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 속에서 살게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인공화된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졌던 도시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일종의 벤치마킹, 카피한다 그러지. 서로 본뜬 거야.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처음으로 조선시대 때 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서울의 풍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조선시대 때하고 다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풍경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로. 옛날처럼 흙길이 아니라 뭔가 잘 닦인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도로의 구획에 따라서, 옛날에는 도로의 구획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구획에 따라서 사람이 살았거든. 근데 도시에서는 도로를 구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분 번지수 같은 거 저기 얘기할 때 무슨 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게 도로잖아. 길을 현대화된 길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상이 활동했던 바로 그 1930년대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를 보통 또 사람들은 도로가 있으면은 흙탕물, 우리가 옛날에 그냥 도로가 여러분 아스팔트도 아니고 이렇게 시멘트가 아닌 그런 어떤 흙길 같은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하고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긴 도로에서 잘 닦인 그런 도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까 과학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뭔가 약간 그렇지, 날카롭게 생각했잖아. 이 도시를 보면서도 이상은
날카롭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날카롭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그 시의 과학과 도시와 또 뭐가 있냐면 시에다가 병을 담았어. 병. 이 무슨 병이 뭐야 이게? 콜라병 이런 게 아니고 아픈 거. 자, 옛날의 시에는 시가 노래잖아요. 노래. 노래로 불려졌던 그런 시대의 시는 뭔가 시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거든. 근데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거기 내용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자연을 보면서도 아름답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이상희의 시는 아픈 병의 병, 내가 아파. 병을 앓고 있는 얘기를 시에다가 써요. 이거는 옛날에는 절대 시에다가 쓰지 않았던 내용이야. 근데 요즘 봐봐요. 주위에 아픈 사람 많죠? 네. 이 사람은 현대가 아픈 사람이 많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 아픈 거는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아픈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우울증, 정신병 그거야. 그래서 막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돈도 벌고 도시가 막 겉에 모양이 되게 예쁘지만 그 뒤로 가보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 또 뻥뻥거리고 막 권력을 가진 사람들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병을 봐요. 도시를 병으로 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실제로 아픈 병이 아픈 환자이기도 했어. 시에다 병을 다뤘다는 게 되게 특이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뭐지? 뭐라고요? 맞아. 남성 여성 이런 거요? 그렇지. 그런 거야. 시하고 이럴 때 기분이요? 뭐라고? 김씨 할 때 그 성이 아니고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인데 자, 성이라는 건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을 얘기해. 자,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 사람들은 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신적인 거, 뭐 영혼. 서양에서는 중세에서 뭐 신과 만드는 영혼.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냥 당연히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근데 이 몸의 문제에서도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이라는 거야.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저 얘기는. 네. 어쨌든 이상의 시에는 저런 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되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이제 성이 그거하고 조금 약간 달라,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 대한 관심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남성, 여성의 뭐 차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모님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끝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런 내용들이 있다. 그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과학, 도시, 병, 성 이게 현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를 시에다가 쓴 거예요. 문학을 우리가 왜 보냐 하면은 작가들이 저런 것들을 먼저 앞서서 간파해서 그것을 곰곰하게 관찰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이상의 오감도의 등장인물이 우리와 같은 어린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옛날의 시에는 어린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은 어린이는 인간이 아니야. 왜요? 옛날에는
어른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어린이는 외계인이에요? 어린이는 외계인이 아니라 앞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놈 이렇게만 생각해. 사람으로 치지 않을 때 놈이야. 그냥. 어? 그래 그냥 씨앗이야. 그 다음에 자랄게 될 씨앗.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어린이 극장이잖아요. 어린이를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어린이를 잘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현대에 와서 생겨난 관심이에요. 옛날엔 그리고 사람을 한 인간 하나하나마다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문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뭐 김씨 가문, 뭐 장씨 가문, 윤씨 가문. 그러면 그렇게 가문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김씨, 교사. 가문을 대표하는 가문의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지. 남자가 제일 중요하고 어른 아빠가 제일 중요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어른 아빠 밑에 있는 전부 다 쫄개들이야.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야? 특히 서양에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개념 알죠? 인권이 뭐야? 인간의 권리. 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서양에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해가지고 어린이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그 어린이 개념을 이렇게 많이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이날 만든 사람? 강정원 같은 그런 분들이 예, 그런 서양의 생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확산시킨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문학 작품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어린이라는 말을 사실 안 쓰고 혹시 아세요? 뭐라고 썼지 이 사람은? 아해. 네. 오감도 1호에 아해가 등장하지. 아이라고 아이를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 아이 그만.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를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시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최초의 인물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특이한 방식으로 등장을 시킨 게 중요하고 이렇게 등장시킨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자 이상이 이 시를 쓴 지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현대의 문학, 현대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이때 이 시를 통해 던져요. 그럼 시인 이상은 천재예요? 천재 시인으로 불리잖아. 근데 천재 시인으로 불린다고 생각하자. 천재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천재 시인으로 불린다. 너무 섬세하다. 자, 어른하고 아이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어른이 있죠? 예. 어디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오감도 시제1호. 똑같은 말을 13명의 아이를 통해 가지고 반복을 했어요. 자, 이 시는 이 시가 무슨 시냐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진 않고 그러다 딱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 이 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인지. 뭘 반복하고 있지? 아이가 어떻게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 반복해? 몰라요. 강조하고 싶으니까. 맞는데. 반복하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 반복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이는 무서운데 누구는 안 무서운 거야. 누가? 아이의 반대편엔 어른이 있죠. 아이는 무섭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여긴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른은 안 무섭다 그런다. 어쨌든 그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그 제2의 아이는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왜냐면 처음엔 가겠지. 때문에 계속 모든 아이가 무섭다고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할 얘기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얘기 마지막으로 거의 가는 건데, 자, 아이는 무섭다고 하는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긴 그냥 하지만 어른은 무섭다고 하지 않는 그게 뭘까? 뭘 무섭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어른은 왜 그걸 무섭다고 하지 않는 걸까? 그게 뭘까? 자,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앉아야겠죠? 자, 여러분 요 사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이게 어딘지. 비슷해. 어떻게 알았어? 자, 여기는 창경원이야. 여러분 어린이 창경원이라고 들어봐. 창경원? 네. 창경원이 어디야? 성경군 옆에 있는 성경군 안에. 헷갈리지? 자, 임금이 살던 곳을 임금과 임금의 가족들이 사는 곳을 궁이라고 하죠. 자, 조선에는 여러 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창경궁이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힘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이 나라를 굉장히 폄하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왕이 사는 궁을 동물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였어. 아, 그거. 그래서 왕이 살던 그 집 안에다가 거기를 풀고 그 터에다가 5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왕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에 동물을 풀어요. 뱀을 풀고 무슨 거기에 뭐 호랑이를 갖다가 풀고 사자도 갖다 풀고 코끼리 갖다 풀어가지고 가축의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왕의 궁을 그렇게 만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잖아, 그치? 네. 막 저항하고 왜 그렇게 만드냐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네. 근데 자 조선시대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저렇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렇게 모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어른들은 그걸 환영해요. 왜요? 동물원 가서 구경하는 게 재밌나 보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일제시대에 저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동물원으로 바뀐 다음부터 해방이 끝난 이후에까지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창경원의 유명한 제가 어릴 때 저기도 갔었던 기억도 저도 어릴 때 여러분만 할 때 기억나는데 창경원의 벚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저건 1970년대의 그림 사진이거든요. 수십 년간 저 궁이 저렇게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저기가 에버랜드다 뭐 이러면서 저기 가서 그냥 즐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해요. 자, 누구한테 배신감이 들어요? 어른들한테?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게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성경원. 이거는 경복궁의 원래의 지도예요. 경복궁이 원래 이런 식의 설계도로 돼 있어요. 이거 뭐 내일 조성영 선생님 큰 건축가가 오시지만 저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궁 안에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창경궁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910년에 일본 사람들이 딱 집권을 하면서 조선을 딱 식민지화하면서 우리가 조선하고는 다른 너희들의 옛날 왕조와는 다르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현대적인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궁을 다 동물원으로 만들거나 놀이터로 다 만들어버려요.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렸고 경복궁은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 있죠? 저기 종로에, 광화문에 거기 있는 모습은 원래 경복궁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경복궁에 있는 무슨 그 기둥, 난간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몇 천 개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라고 하죠? 그 닭인가를 다 팔아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문들도 다 옮겨버리고 광화문도 지금 보세요. 다 무너져버린 저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선시대 때 우리가 보던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아닌 현대적 건축물, 저게 바로 모던 건축이야. 현대라고 하는 건 저렇게 건물을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경복궁을 거의 중요한 그 건축물들을 안에 다 훼손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앞에 저런 것들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상이 살았던 1930년대 그때의 경복궁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여기 조선총독부 보이세요? 네, 이게 우선 총독부고 여러분 옆에 보시면 건축물이 하나도 없이 다 뭐로 돼 있죠? 저런 뭐처럼 보여요? 잔디처럼 보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여가지고 궁을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에 영국의 버킹엄 궁전 이런 것처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정원들처럼 똑같이 저런 식의 저거 다 보면 저게 기하학적인 무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도형처럼 되어 있죠. 원, 삼각형, 뭐 직선 이렇게 된 모형으로 현대적인 지형으로 저걸 다 바꿔버리고 다 훼손시켰어요. 건물이 다 사라진 거야. 앞에 저거 딱 저렇게 해놓고. 프랑스의 버킹 뭐라고 하셨어요?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광화문 가보셨어요? 광화문 앞에 그 긴 길 있죠? 저 길, 이 길, 이렇게 큰 대로를 1930년대에 비로소 놓습니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작가가 살았던 곳은 저 왼쪽이에요. 저 왼쪽이 지금 어디죠? 경복궁 저 왼쪽? 지금? 저걸 서촌이라고 부르죠? 저기 서촌에서 태어나서 서촌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저 사람은. 저도 지금 저 서촌 저기서 살고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저런 도로가 생겨났고 일본 사람들은 저게 바로 현대다. 이게 현대의 도시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앞으로 쭉 길을 내면서 이 앞쪽에다가 명동, 을지로, 용산, 영등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산 밑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즘에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하면서 선거에 어떤 구획들이 있는데 그런 구획들이 서울의 구획들이 다 1930년대 바로 이상이 시를 쓰던 그 젊은 시절에 다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프랑스의 버킹 궁전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을 부시고 아니면 잔디를 아니면 그 잔디를 건물을 다 부시고 거기다가 잔디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 1929년에 있었던 이제 왕국 박람회라고 하는 걸 개최해요. 자, 우리가 조선에서 하지 못했었던 현대라고 하는 이 도시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기술이 있는 건지 우리가 그걸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을 다 훼손하고 저렇게 여러분 보시면 저기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사실 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지금 보시면 옛날에 궁궐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됐죠. 다 그래서 신식 건물들이 지어졌죠. 다 훼손시키고 저런 식의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경복궁하고 조선 총독부인데 이 앞쪽이 광화문이거든요. 이게 이 앞쪽에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그림 지금 잘려 있는데 이 그림이 일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우리가 직할 통치한다 이렇게 만든 게 지금 1930년대 이 광화문 거리예요. 그리고 이상은 자라면서부터 자신이 짧은 생이지만 한참 글을 쓰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 풍경을 바로 옆 동네에서 계속 보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계속 그 사람은 뭔가
막 새로 도로를 만들고 무슨 뭐 근대화를 한다, 현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막 저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생각하고 시를 썼어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궁을 저렇게 파괴하고 저기다가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려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안 다 적거든요. 다 다른 건물들이죠. 이게 지금 전통적인 건물이 아니고 박람회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그 현대식 건물들을 전부 다 저렇게 훼손시키고 진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경복궁 주변인데 안쪽하고 이런 걸 보면 아까 동물원을 만든 것처럼 되게 우리가 기분이 나빠야 될 것 같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 네, 너무 나빠요. 네. 근데 어땠냐? 자, 저 박람회를 보기 위해서 이 조선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옛날엔 여러분 지하철도 없었죠. 버스도 없었어요. 근데 이 박람회를 보려고 지방 저기서부터 뭐 한 달씩 그냥 걸어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100만 명. Why? 이게 조선의 어른들이야.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무 나빠요. 어른들이 저걸 보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와 이게 현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나 보다 이게 뭐 막 그러면서 마치 이걸 보면 어떤 거 비슷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살던 집에 동네에다가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좀 뭐 지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 알죠? 재건축을 하면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너무 말끔하고 너무 보기 좋고 너무 편리한 거야. 그런데 그 이면에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사실 아픈 일이거든.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100년 이제 전에 저런 그림을 보니까 일제시대를 보면서 그 우리가 그냥 굉장히 막 일본 그 시대가 굉장히 분노하고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살던 많은 어른들이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완전히 큰 성황리에 됐는데, 자, 요게 해방 바로 직후에 경복 정말 귀한 사진이죠. 여러분 이런 사진 봤어요? 못 봤죠? 예. 교과서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봤어요? 이 뒤에 있는 이 몇 개의 한 서너 채만 빼놓고 다 훼손된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광화문에 뒤에 조선총독부가 사라졌는데 이게 1995년도에 사라졌거든요.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와? 동도에 살았어요. 조선 총독부.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야 저거를 계속 우리가 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저거를 이제 없앴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해야 되는지 조금 질문해서 자, 아까 그 어린이에 대해서 질문했었잖아요. 그죠? 그 어린이 다시 그거로 가볼게요. 자, 요시 이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수수께끼처럼 이 시가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시가 요시예요. 근데 이상이라는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힌트를 얻었어. 자, 어른들은
무섭다고 안 하는데 아이들은 무섭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지금 보면 저기 시에 보면 아이들이 어디를 달리고 있어요?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 도로가 바로 이 도로예요. 어른들은 무섭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저 도로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뭔가 이상한 거야. 나라를 뺏기고서 거기다가 궁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그걸 놀이터로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거기 안에서만 놀고 이러는 게 맞나? 그러면서 저 도로가 무섭다. 자, 알듯 말듯한 얘기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오히려 아이들은 때가 안 묻었어. 그래서 어른들은 오히려 아 이게 우리한테 어떤 게 뭐 이익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더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무서워. 나빠. 이렇게 아이의 눈으로 시를 쓴 작가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상이 가지고 있었던 저 아이의 눈으로 가지고 생각했었던 그 두려움으로써 공포의 세상으로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런 현대의 모습, 그것을 철저하게 쓰는 시가 현대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도로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 전에 도로 나왔잖아요. 실제로 나왔어요. 예. 그거 도로 이름이 그 앞에 있는 게 광화문이야. 광화문 도로, 광화문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도로. 아주 학구열에 불타 있어요. 지금. 네. 자, 우리 그럼 이제 7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이상시에 등장하는 가장 인상 깊은 물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도 모던보이와 관련돼 있나요? 예. 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이상시에 등장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물건이 뭘까요? 거울이 거울. 자, 옛날에는 거울도 없었지 뭐 사실은, 그죠? 거울이라는 게 거울이 없진 않았죠. 어느 때 이제 들어온 건데 시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물건을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시인이 이상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인상적이어서, 자, 그 박물관에서도 그 박물관 입구에, 뉴욕에 있는 박물관인데 쿠퍼휴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이게 제일 먼저 전시되어 있어요. 이 입구에 이게 전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울, 물론 여기 신발도 유니크하지만 거울이 되게 중요하다. 이 현대 미술에서 이 거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울을 이렇게 주제로 삼은 거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왜 중요할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거울이 어떻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 반대로 보여. 어떻게 알아보고? 봤으니까 보이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걸요? 모르는 사람 없지.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것도 생각 없이 보면은 거울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거울은 사실은 내 얼굴하고 내 모습하고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상이죠? 자, 이상의 유명한 시 거울이라는 시야. 이 시는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뭘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저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악수를 받으려면 저쪽 어떻게 받아야 돼? 오른손을 받아야지 악수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거울은 오른손을 내밀면 어떻게 돼? 왼손을 받기 때문에 악수를 못 하잖아. 자,
거울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상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 진짜 모습은 뭐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 모습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한 사람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현대 시에서는, 현대 문학에서는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수수께끼, 이게 굉장히 현대에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해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질문. 이상 시인은 소설도 썼다고 하는데 작가의 소설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설 속에서도 현대성을 읽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자, 한국의 작가 중에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쓴 사람이 몇 명 안 돼. 근데 이상은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쓴 건 아니지만 시도 문제적인 시를 썼고 소설도 문제적인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이상의 소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 다른 소설 몰라도 돼. 이 소설만 알면 돼. 사실 아는 사람 혹시 부모님 중에서도 네, 날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 자, 그 날개에 유명한 물건이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게 이상의 소설에서도 유명한 거지만 이 현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이 물건들을 잘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 그림은 이상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날개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그 잡지책에다 직접 자기가 그린 사파야, 일러스트. 네. 자, 이상의 날개에는 돈이 나와요.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근데 이게 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은 남편하고 부인 얘기야. 부부 얘기야. 근데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냥 같이 한 집에 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날개에 나오는 부부는 돈이 없으면은 같이 잠도 안 자. 그러니까 돈이 되게 중요하다. 아주 친한 관계에서도 돈이 없으면은 같이 가족도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의식을 여기서 보여줘요. 돈. 그 다음에 날개에는 자, 이 오른쪽에 여기 어딘지 아세요? 서울역. 서울역이에요. 지금도 서울역 저렇게 생겼어요. 그죠? 아니 저기 옆에 있어. 네, 옆에 있는 건 KTX 그죠? 너무 디테일해요 친구가. 네, 근데 이게 오래 쓰이다가 KTX가 이제 생겨가지고 옆에 이렇게 생겼는데 오랫동안 저게 서울역이었어요. 근데 자, 같은 가족인데도 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돈이 없으면 친하게 만나지도 않고 같은 방에서 잠도 안 자. 이러다가 그 남자가 주인공이 가출을 하는데 어디로 가출을 하냐면은 서울역으로 가출을 해. 자, 여러분 서울역이 언제 생겼어요? 이상이 살던 시대에 생긴 거야. 일제시대 때 그게. 기차라는 게 그때 처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상이 서울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긴 현대적인 자동 운송 수단인 기차역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는 교통수단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거기에 보면 저 동그랗게 생긴 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시계. 네. 시계를 봐요, 이 사람. 자, 현대의 이 시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짓던 자연적 시간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현대의 시간은 옛날의 시간과는 다르다. 이걸 인식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저 시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저기로 가요. 서울역으로.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소설의 마지막이 자, 백화점으로 가요. 왜 웃어? 아니 너무 웃겨서요. 뭐가 웃겨? 갑자기 백화점 가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근데 백화점, 아니 지금 백화점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백화점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명품 샵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 백화점이 여러분 어디예요? 신세계 백화점이야.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최초의 백화점. 근데 이 신세계 백화점은 일본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미츠코시 백화점의 서울 분점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미츠코시 백화점이에요, 일본에. 자, 왼쪽에 있는 거 똑같이 생겼죠? 예. 미츠코시 백화점의 서울 분점 똑같이 만든 거예요. 현대적인 건물로. 자, 현대인들은 어디서 쇼핑을 한다? 예, 장터에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쇼핑한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 이때 이상의 시대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상이 그 날개의 소설의 마지막에 이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면서 이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자, 이 백화점 내부는 당시 어땠냐?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시골 사람들도 전부 다 백화점에 다 와가지고 구경하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려고. 예. 자, 이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상이라는 작가는 시에서도 아까 과학, 병, 성, 도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소설에서도 우리가 이 현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려면 돈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시간,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이 사고 팔리는 저런 상품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요거를 이 사람은 현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으로 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작가죠. 당시에 이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신세계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이에요. 옥상이 저렇게, 옥상을 뭐라고 하지? 맨 위에 있는 뭐라고 하죠? 루프탑. 루프탑이 있었어. 루프탑 좋아하는구나. 자, 요게 이상의 물건이에요. 자, 우리 2개의 질문 정도 하면 이제 끝나요. 자, 9번째 질문 할까요? 교과서의 모던보이 작가들 중에 친일파 작가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도 친일파 작가인가요? 네, 아주 민감한 얘기죠. 네.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친일파 여기 쓴 건 뭐냐면 이게 한국의 모던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모던보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모던보이하고 모던 차일드잖아요. 한국의 현대를 이해하는 데 이게 도움이 돼요. 자, 전통사회를 살고 있다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또 무능하기도 해가지고 망했어.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그 나라가 망하던 시절에 조선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과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다가 보니까 전부 다 새로운 문물, 신문물, 말하자면 모던 문물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돈 좀 있고 또 가문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모던의 신문물을 접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신문물을 막 옷, 막 양복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현대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대로 막 커피도 그때 막 터먹고 막 그런 사람들 있었어. 그 당시에 이미. 진짜요? 막 드립커피 먹던 사람 진짜 있었어. 아이스커피나 핫커피. 그러니까 얼주가가 있다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을 모던보이라고 불러. 자, 이 모던보이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집안도 좋고 대부분 돈도 많고 지식인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인들이 글도 쓰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그 지식인들이 썼던, 그 당시에 굉장히 신문물을 받아들였던 지식인들이 썼던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실려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신문물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다 보니까 친일파가 되게 많았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가들 중에서 알고 보면 유명한 작가지만 친일파가 많아요. 근데 이 친일파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 이익 때문에 친일파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일본의 이런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신념에 의해서 친일을 한 사람도 있어. 아까 그 나왔을 때 얘기를 못했지만 그 당시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었던, 천재로 불려졌던 작가가 이광수라는 작가거든요. 이 사람은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일해야 된다, 일본의 몸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 그런 신념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이익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상이라는 작가는 어땠을까? 자, 이 사람은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공부한 이 현대 사회의 정말 신문물로 공부한 그런 사람이거든. 진짜 찐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열광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많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건축 기사니까 거기에 막 해가지고 자기도 막 건물 짓고 뭐하고 막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궁을 파괴해서 거기서 막 동물을 만들고 뭐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이 사람이 계속 삐딱하는 의심을 막 계속 하다가 병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사람은요, 자, 일본 사람들한테 막 독립투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 문물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야. 오히려 이상한데 사람들이 이게 환호하는 게 이게 맞나?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다가 죽었어. 의심의 인간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시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한 얘기고요. 자, 마지막 제가 해온 질문이에요. 자. 지금도 이상 시인과 비슷하게 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상 시인이 죽은 지 지금 100년이 됐는데 이상보다 더 이상하게 시를 쓰는 시인은 없습니다. 이상의 시가 한국 시의 극단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시를 막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막 이상하게 자기도 표현도 이상하게 쓰고 뭐 아리까리하게 막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너 시를 그렇게 쓰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니 우리 선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나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랬지. 아 맞아. 그러면서 봐줘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때문에 뒤에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상보다 더 심하게 시를 쓸 수는 없게 됐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상하게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이 활동의 운동장을 만들어준 면이 있어요. 형식만 이상하게 쓴 게 아니라 이상이 아까 그 소설도 그렇고 시에서 얘기했던 과학, 도시, 뭐 병, 뭐 그런 어떤 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이상처럼 거기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게 아니라 막 재개발하면 막 환호하고 막 우리 돈 생긴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거 저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거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질문을 하는 거야. 낯설게. 그렇게 시를 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상의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가 때문에 그런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한 질문과 대답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제가 완전히 꽉 채웠는데 혹시 그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뭐 있으실까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오감도 제목, 시 제목이 조감도에서 한 획을 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제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까마귀 오자로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자로 보면 근데 이제 그 까마귀 오자로 되어 있는데 뭐 근데 이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그냥 딱 뭐라고 이렇게 수학처럼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시는 대충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이런 도시, 자기가 살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예측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마치 까마귀가 인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근데 까마귀라는 게 뭔가 약간 좀 기분이 묘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약간 그게
뭔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 도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록적으로 뭔가 약간 좀 어두운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까마귀의 시선으로 조감을 한 도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연구자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또 아까 보여주신 이상의 시 중에 숫자랑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게 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반적인 글이랑 다르니까 이게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해석 방법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이제 이게 다른 시인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작품 쓰다 보니까 이상에 한해서만 아무렇게 해석해도 된다. 이런 진짜 허무주의가 있어요. 해석의 허무주의가.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관점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 작품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가지고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상의 시에는 그런 관점의 스펙트럼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딱 규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그건 오히려 허경영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기꾼 같은 얘기지. 이게 뭐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이걸 볼 때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얼개들은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되겠죠? 네. 이상의 시는 해석하기도 난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보통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교과서에 이상의 시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궁금해요. 교과서에 이상의 시가 많이 쓰이진 않아요, 사실. 네. 한국의 교과서는 사실은 문학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에 실렸다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문학 작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교과서 선택의 어떤 그런 원칙 중에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만 여기에 싣는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시가 많이 거기 실려 있지는 사실 않고요. 다만 이제 정규 교과 외에 뭐 참고용으로 쓰여지는 문학 작품 안에서 이 작가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작품의 시들이 이렇게 좀 언급은 되긴 하죠. 근데 그런 작품들도 뭐 한두 편이지 뭐 진짜 이 작가의 정말 아주 센세이션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작품들이 그 중등, 뭐 초등 이런 과정에서 다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해주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학구열이 많은 배우분들이라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강연해주신 내용 잘 담아서 저희 연극도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시를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이상한 광경을 본 것 같아서 되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즐거우셨나요? 네. 네. 내일은 저희 한국 건축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이신 조성용 선생님 모시고 또 다음 강연, 저희 내일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상한 어린이 연극 오감도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이곳 아이들 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한동균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